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7.2절에 있는 이제 인터폴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샘플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자, 샘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자, 일정 시간 간격마다 그 값을 가져와서 자,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샘플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나열을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이라는 것을 이용했었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임펄스가 발생하는 것이 임펄스 트레인이었고요.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게 되면 그 임펄스가 존재하는 위치마다 원래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 x라고 하면 그 x의 값이 곱해진 형태로서 임펄스가 남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외에 임펄스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제 값이 0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후에 다시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원래 그 샘플링 이전에 원래 신호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임펄스 트레인이라는 것이 이제 구현이 어렵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로드 홀드와 같은 어떤 이제 넌 아이디얼 뭐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이제 제로드 홀드였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퍼스트 오더 홀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제로 오더 홀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로 오더 홀드라는 것은 이제 일정 시간 간격 동안 그 샘플의 값을 우리가 이제 그 샘플링한 그 값을 일정 시간 간격 동안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이제 제로 오더 홀드라고 했었고요. 제로 오더 홀드의 임펄스 응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취해진 어떤 임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의 임펄스가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임펄스가 t라는 시간 동안, 자, t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는 그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제로 오더 홀드의 임펄스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이게 인터폴레이션인데,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 일정 간격마다 샘플의 값이 있고, 그 값을 뭐 연결을 하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다시 만드는 과정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이 어, 원래 이제 신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신호로서 복원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의 그 밴드를 우리가 오메가 m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와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 간의 관계가 두 배의 오메가 m이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샘플링 프리퀀시를 그러니까 샘플링을 충분히 많이 해 주어야 원래의 신호에 가깝게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이키스 샘플링 CRM에 관련된 얘기였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떤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에 해당되는 그 점을 연결해서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제 자를 대고 그 두 점을 직선으로 이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이제 비추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first order hold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자, 기울기가 연속적이지 않죠. 자, 지금 기울기가 두 점 사이에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정확한 인터폴레이션 방법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것은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가지고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의 이제 프리퀀시 응답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 보여준 것처럼 이와 같은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의 주파수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주파수 응답 성분이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의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역 푸리어 트랜스폼에 해당되는 주파수 응답 성분은 자, 싱크 펑션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싱크 펑션을 이용해서 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점을 혹은 뭐 주어진 점들의 값들을 우리가 직선으로 이어준다라고 했었죠. 직선으로 이어줌으로써 우리가 사이에 비어있는, 그러니까 샘플과 샘플 사이에 비어있는 값들을 추측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이용한 인터폴레이션은 자, 인접한 값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인접한 값들을 가지고 그 사이에 비어있는 값들을 추측하는 데 있어서 자, 싱크 펑션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싱크 펑션을 이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더 복습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로페스 필터를 얘기할 때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컷오프 프리퀀시라는 것의 의미는 자, 로페스 필터니까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이 낮은 부분을 유지시켜주고 주파수 성분이 높은 부분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로페스 필터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로페스 필터에 우리가 컷오프 프리퀀시라는 것이 그 유지시켜주는 것과 유지시켜주지 않는 것을 정해주는 값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우리가 뭐 적당히 잘 정해야 되는 건데요. 그 값을 우리가 매번 계산하기가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서 그냥 정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값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쓰여진 것과 같이 자 2분의 오메가 s라는 값입니다. 자, 샘플링 프리퀀시를 오메가 s라고 정했을 때 그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오메가 C라고 하는 컷오프 프리퀀시로 정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 7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 컷오프 프리퀀시는 항상 샘플링 프리퀀시의 절반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컷오프 프리퀀시를 샘플링 프리퀀시 절반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s부터 플러스 2분의 오메가 s까지의 구간 동안은 자 게인이 이득이 t인 우리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큰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타임 도메인에서 그 XT라고 하는 신호를 다시 복원시킨 자,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된 값을 이용해서 다시 원래의 신호로서 연속함수 신호로서 복원시킨 것을 XRT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신호는 자, 샘플링된 신호는 자, 주기 t마다 샘플링된 거기 때문에 자, XT라고 하는 신호 중에 XNT에 해당되는 값만 이제 샘플링이 된 거겠죠. 그리고 XNT라고 하는 값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임펄스 응답에 해당되는 자, 싱크 펑션을 곱해주게 되면 죄송합니다. 곱해주는 게 아니라 싱크 펑션을 컨버루션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XRT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컨버루션을 하기 위해서 자, 임펄스 응답에 해당되는 것을 자, 지금 컨버루션 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컨버루션을 하게 되는 H of 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이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싱크 펑션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t라고 하는 값이 개인에 해당되는, 이득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x of t라고 하는 뭐 어떤 임의 신호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싱크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자, 파이 t 분의 사인 오메가 c의 t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여기 이제 표현된 이 싱크 함수에, 자, 오메가 c와 지금 오메가 c t만큼이 더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t가 추가된 이유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게인이, 이득이 t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t가 포함된 것이고요. 오메가 c가 이제 포함된 이유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뭐 이거는 이제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추가된 이유가 있고, 자, 이와 같은 지금 싱크 형태를 갖다가 이제 곱하게 되면, 컨버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래 신호로서 이제 복원이 되게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이 수식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제 이 개념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고 다시 원래 수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요. XT라고 하는 신호에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주죠.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게 되면 그 임펄스가 존재하는 곳의 값들만 이와 같이 이제 샘플링이 일어나게 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 그 값이 0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 샘플링이 된 이 값을 이용해서 다시 원래의 신호로서 이제 복원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 혹은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인터폴레이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이용한, 다시 말하면 이제 싱크 펑션을 이용한 인터폴레이션을 생각하게 되면, 자, 지금 이제 C에 그려진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를 t라고 하고요, 여기를 2t, 여기를 3t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첫 번째 임펄스에 해당되는 t에 해당되는 곳이, 자, 이 점에 해당되겠죠. 자, 이 점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2t에 해당되는 곳이 지금 여기 이 점에 해당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2t에 해당되는 하나의 임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싱크를 씌워서 그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임펄스 기준으로 싱크를 씌워주게 되면 지금, 자,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주는, 자, 이 형태의 값들이, 자, 지금 ET에 해당되는 요 싱크에 임펄스의 싱크를 씌워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호가 갖는 의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ET라고 하는 원래 임펄스가 존재하는 위치에서는 샘플링된 그 값을 갖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다른 3t, 4t 이렇게 됐을 때 t의 배수가 되는, 본인 자신이 아닌 또 다른 t의 배수가 되는 점들에서는 값들이, 자, 이와 같이 0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미 뭐 t, 2t, 3t, 4t 뭐 이런 식으로, 자, t의 배수가 되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미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자, ET에 해당되는 값에서는 특정 값을 갖고 오고, 그래서 나머지 값에서는, 자, 0에 해당되는 값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매 t마다, 그러니까 샘플링된 값들마다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 가운데 있는 이 점에 해당되는 곳, 자, 지금 여기 이 점에 해당되는 곳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점의 값은 지금 여기 이 선상을, 지금 이 위치상에 존재하는 모든 값들의 이제 서메이션으로 정해지게 될 텐데, 자, 이 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인접한 싱크 함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생각해보면 굉장히 뭐 타당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샘플링된 값과 값 사이의 값을 결정할 때 그 인접한 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인 얘기이고요. 그 과정이 지금 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이용하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과정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수식으로 돌아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오메가 C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뭐 당연히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곱해진 형태가 된 이유가 자, 이렇습니다. 자, t 이퀄 0일 때에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자, 우리가 이제 로피탈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값을 이제 계산을 해내야 되죠. 자,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t 이퀄 0에서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t 이퀄 0에서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자, 파이분의 t 곱하기 오메가 c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방금 전에 다루었던 것처럼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이 샘플링 주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죠. 자, 샘플링 주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것이고 오메가 s라고 하는 것이 t분의 2파이 그래서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이 t분의 파이 죄송합니다. 오메가가 아니라 t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메가 c 대신에 여기 있는 t분의 파이 값을 넣게 되면 자, t 이퀄 0에서는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ht 값이 1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 얘기가 아까 여기 있었듯이 샘플링된 그 포인트에서는 그 원래의 샘플링된 값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오메가 ct가 2파이의 배수가 되는 죄송합니다. 2파이가 아니라 파이의 배수가 되면 자, 파이의 배수가 되는 점이면 이 값이 0이 되겠죠. 자, 그 의미로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XRT라고 하는 원래 복원된 신호는 자, XNT라고 하는 이 원래 샘플링된 값에다가 지금 우리가 구한 임펄스 응답 H of T를 갖다가 여기 대신 넣어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게 되면 그 값이 XRT라고 하는 값이 되겠고요. 자, 그 값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제로 오더 홀드와 이제 비교했을 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가 이제 이게 이상적인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지금 이상적인 값에서 벗어나는 이 부분들이 자,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원래 신호와 이제 다른 성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래 신호에서 벗어나는 이와 같은 신호들을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 나타나는 성분들을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이용해서 샘플링된 신호를 이제 원래 신호로 복구를 시켜주게 되면 자, 여기 그려진 것처럼 자, 이상적인 형태로서 복원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사용하면 될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는 자,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디얼하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싱크 펑션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서 그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뭐 필터를 구현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뭐 두 번째 이유가 될 텐데 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자, 싱크 펑션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값을 갖게 되는데 물론 이제 샘플링이 일어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큰 그러니까 사이드 롭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의 싱크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전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계산량이 너무 많은 것이 일단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혹은 지금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인버스 스프레드 트랜스폼한 이와 같은 싱크 형태를 우리가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자, 윈도우드 싱크라고 해서
자, 다행히 이 싱크 함수가 지금 가장 큰 사이드 롭이 이 샘플링된 값을 근처로 해서 이제 큰 웨이팅 값을 갖게 되고, 그것보다 이제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웨이팅 값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이 샘플링된 값의 근처에서만 이제 사용하고, 그 외의 것들은 뭐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버린다라는 의미로 자, 윈도우드 싱크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사이드 롭 중에 뭐 5개의 사이드 롭,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인 롭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게 메인 롭가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들. 자, 첫 번째 사이드 롭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뭐 줄어드는 세 번째 사이드 롭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드 롭을 몇 개까지만 우리가 고려할 거냐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나는 자, 뭐 이와 같은 형태의 윈도우드 싱크를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이드 롭까지만 이제 쓰겠다라고 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싱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윈도우드 싱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고, 자, 다음에는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즉 이제 퍼스트 오더 홀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링된 두 값을 우리가 직선으로 이어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제로 오더 홀드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제로 오더 홀드는 우리가 샘플링된 포인트의 그 값 하나만 알면 되죠.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특정 시간 t만큼 유지시켜주면 되는 것인데요. 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는 두 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자, 직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점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세컨 오더 홀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 개의 점이 필요하겠죠. 자, 이차 함수가 정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개의 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 두 개의 점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인접한 두 개의 점을 우리가 직선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임펄스 응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임펄스 응답이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뭐 직전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제로 오더 홀드를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자,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은, 자, 임펄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의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자, HT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의 임펄스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주변의 값들은 그럼 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임펄스 하나가 존재하고, 자, 지금 매 t마다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t와 t는 그런 의미로 나온 것이고요. 자, 주변의 값들은 0이 되는 것이고, 그 값들을 우리가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그것이 자, 퍼스트 오더 홀드에 해당하는 임펄스 응답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이와 같은 임펄스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다시 얘기하면 제로 오더 홀드 같은 경우는 자, 0이라는 시점에서 샘플이 된 값이 t만큼의 시간 동안 유지되는 형태로서 임펄스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임펄스 응답의 의미 별로 어렵지 않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의 임펄스만 가지고 그 어떤 이제 제로 오더 홀드든 퍼스트 오더 홀드든 그 값에 임펄스 응답의 정의에 맞춰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이와 같은 이제 삼각형 펄스에 해당하는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하게 되면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파수 응답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퍼스트 오더 홀드에 해당하는 자, 주파수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퍼스트 오더 홀드가 제로 오더 홀드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로 오더 홀드에 해당하는 이제 주파수 응답과 퍼스트 오더 홀드에 해당하는 주파수 응답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쪽은 이렇게 블록한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약간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로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와의 그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지금 퍼스트 오더 홀드가 제로 오더 홀드보다는 조금 더 에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자, 퍼스트 오더 홀드든 제로 오더 홀드든 샘플링을 굉장히 촘촘하게 해서 자, 오메가 S 값이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가 높아지게 되죠. 샘플링을 촘촘하게 한다는 것은 그 샘플링 주기를 굉장히 작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메가 S 값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오메가 S 값이 증가하게 되면 자, 어, 뭐 제로 오더 홀드든 뭐 퍼스트 오더 홀드든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와의 차이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샘플링을 굉장히 촘촘하게 하면 우리가 에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샘플링을 촘촘하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사실 샘플링 한다는 의미는 데이터 양을 줄여준다는 의미인데요. 샘플링을 굉장히 촘촘하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원래 샘플링을 하는 어, 그 목적에는 이제 좀 벗어난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임펄스 응답이 주어지고 나면 그 임펄스 응답을 자, 이용해서 XRT를 구성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엘리어싱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어싱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제로 오더 홀드랑 이제 퍼스트 오더 홀드를 언급하면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그때 설명이 좀 틀렸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어싱의 정확한 정의는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가 충분히 높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설명할 때 나타났던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와 제로 오더 홀드, 그리고 이제 퍼스트 오더 홀드의 프리퀀시 응답이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엘리어싱과 같은, 엘리어싱처럼 생기는 이제 에러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게 정확하고요. 정확하게는 엘리어싱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링 프리퀀시가 충분히 높지 않은, 즉 나이키스 샘플링 CRM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엘리어싱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엘리어싱과 관련돼서 이제 이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고 엘리어싱이 어떤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제 뭐 엘리어싱 그리고 뭐 헬리콥터라고 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영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상들 중에 하나이고요. 자, 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헬리콥터가 분명히 하늘에 떠 있고 분명히 추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 헬리콥터의 가장 큰 프로펠러가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뒤에 있는 프로펠러는 분명히 돌고 있는 것을 보면 헬리콥터는 멈춰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헬리콥터의 큰 프로펠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종의 엘리어싱인 것입니다. 자, 이 엘리어싱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영상물입니다. 영상물이라는 얘기는 이미 뭐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고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 초당 몇 장이 찍히는지에 대한 그 프레임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제 찍는 과정에서 샘플링이 된 것이죠. 가령 뭐 1초당 16장의 뭐 영상이 찍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초당 16번의 촬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연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영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멈춰 있게 보이는 이유는 자, 샘플링 프리퀀시가 그 한 주기당 한 번씩 촬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모터가 회전하는 프리퀀시가 있을 거고요. 그 프리퀀시와 샘플링 프리퀀시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찍는 그 순간마다 같은 위치의 프로펠러가 계속 위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치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컨스탄트 값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먼저 수학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xt라고 하는 함수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이제 회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오메가 제로라는 프리퀀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xt의 함수는 지금 밴드 리미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오메가 제로보다 큰 프리퀀시 성분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x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뭐 오메가 s라고 하는 프리퀀시를,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이제 샘플링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값이 6분의 1 오메가 s에 해당하는 값. 다시 말하면, 자, 오메가 s가 오메가 제로의 6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키 샘플링 CRM을 만족하려면, 자, 2배 오메가 s보다 2배 오메가 제로보다 오메가 s가 크면 되죠. 원래 이제 오메가 m에 해당되는 값인데, 여기서는 오메가 제로로 밴드 리미티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메가 제로로 썼습니다. 그리고 2배 오메가 제로보다 오메가 s가 크면 나이키 샘플링 CRM을 만족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엘리어싱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6분의 1 오메가 s에 해당하게 되므로, 자, 오메가 s가 오메가 제로의 6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이키 샘플링 CRM을 지금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보시게 되면 오메가 제로가 6분의 2 오메가 s에 해당되게 되니까, 자, 오메가 s라는 값이 3배의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이키 샘플링 CRM을 만족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C와 D를 보시게 되면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제로가 6분의 4 오메가 S에 해당하게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오메가 S가 1.5의 오메가 제로를 만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2배의 오메가 제로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니까 나이키스 샘플링 CRM을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이고요. 자, D의 경우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메가 S 값이 1.2배의 오메가 제로 값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나이키 샘플링 CRM을 만족하지 않고요. 자, 마지막 경우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헬리콥터 영상을 봤었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자, 오메가 제로 값과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가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자, 당연히 나이키 샘플링 CRM을 이제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다시 복구되는 신호가 이와 같이 프리퀀시가 제로인 컨스탄트 형태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설명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주파수 도메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타임 도메인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주파수 도메인의 신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신호들의 이제 샘플링에 대한 것을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낸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신호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식의 B에 해당되는, 자, 오메가 제로 값이 6분의 오메가 S. 다시 말하면 오메가 S 값이, 자, 오메가 S 값이 6배의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는 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자, 한 주기 동안 6번의 샘플링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 t 동안 총 6번의 샘플링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게 되는데, 그 주기 동안 총 6번의 임펄스 그리고 샘플 값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이 아래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자, 지금 샘플링된 값들만 있는 것이고, 그 샘플링된 값들을 우리가, 자, 가장 스무스하게 가장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점선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리컨스트럭티드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재구성된 신호라는 의미로서 이제 쓰이게 된 것인데, 자, 지금 이와 같은 샘플들이 존재할 때 이 샘플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곡선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보다 더 부드러울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복원된 신호와 원래의 신호가 같은 형태로 복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앞에 썼던 죄송합니다. B가 아니라 A에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이제 샘플링 신호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나이키 샘플링 시절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신호로서 엘리어싱 없이 복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지금 오메가 제로가 6분의 2 오메가 S에 해당되는
이제 B의 수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지금 오메가 S 값이 3배의 오메가 제로 값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연히 나이키스 샘플링 CRM을 만족하고 있죠.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의 얘기를 하게 되면, 자, 한 주기 동안 지금 3개의 샘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한 주기를 보게 되면, 자, 3개의 샘플이 존재하게 되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샘플링된 값들만 놓고 봤을 때, 이 값들을 가장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둘 간에 서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경우는 나이키 샘플링 CRM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나이키 샘플링 CRM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앞에서 봤었던 이제 C와 D에 해당하는 이제 수식에 해당되는 이제 그림이 되고요. 지금 첫 번째 C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오메가 제로가 이제 6분의 4 오메가 S. 다시 말하면 오메가 S 값이 1.5의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나이키 샘플링 시어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샘플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샘플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 한 주기 동안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고, 두 주기 동안은 이제 3개의 샘플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두 주기 동안 지금 샘플 총 3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샘플링 된 값들만 갖고 왔고, 그리고 그 샘플링 된 값을 지금, 자, 점선을 이용해서 가장 부드럽게 연결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형태가 가장 부드럽게 연결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C에 해당하는 이 그림이 서로 다른 형태가 되는 것도 뭐 재미있는 경우이지만, 그 경우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B에 해당하는 그림과 동일하게 되죠. 자, 분명히 우리가 오메가 제로 샘플링 프리퀀시가 지금 달라짐으로써 우리가 오메가 제로 값이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값이 앞에서는 이게 6분의 2 오메가 S였고, 여기서는 오메가 제로 값이 6분의 4 오메가 S로 오메가 제로 값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원된 신호가 서로 같은 복원 신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D에 해당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자, D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오메가 제로 값이 6분의 5 오메가 S에 해당하게 되고, 자, 이 경우 지금 오메가 S 값은 1.2 오메가 제로에 해당해서, 자, 나이키 샘플링 CRM은 역시나 만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5주기 동안 6개의 샘플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샘플링된 값들만 표시를 하고, 그것들을 자, 부드럽게 연결하게 되면, 자, 우리가 A에서 봤었던 형태와 같은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우리가 목적하는 원래의 신호와는 차이가 나는 복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이유가 지금 이와 같이 샘플링 프리퀀시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시 얘기하면, 자, 샘플링이 충분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살펴본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봤었던 그래프, 수식과 그래프가 다시 나온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거가 원래 신호입니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플러스 오메가 제로에서 파이라는 임펄스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뭐 과거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주기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델타 함수를 이용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그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플러스 오메가 제로에서 파이만큼의 임펄스가 나오게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이제 B에 해당하는 것이, 자, 첫 번째 요 수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A와 B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키 샘플링 시어럼을 만족하게 되고, C, D, E는 나이키 샘플링 시어럼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그림 B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A에 해당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를 지금 씌웠을 때, 자, 물론 이제 주기가 t가 되겠죠. 주기가 t가 되는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를 씌웠을 때 지금 컷오프 프리퀀시가 2분의 오메가 s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지금 각각의 임펄스가 나타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래 신호로 이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경우도 C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를 취했을 때, 자, 컷오프 프리퀀시가 2분의 오메가 S인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를 취했을 때 지금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지금 임펄스가 나타나는 그 값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앨 수 있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C와 D에 해당되는 지금 수식을 이 경우를 지금 이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오메가 제로 값이 6분의 4 오메가 S 값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분의 1 오메가 S라고 하는 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원래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이 지금 이 바깥쪽으로 들어간 것이고, 지금 오메가 S를 기준으로, 자, 지금 보시면 이 값들이 오메가 S를 기준으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로에서 반복되고 오메가 S에서 반복되는 것인데, 자, 오메가 S를 기준으로 반복되었을 때 원래 이 왼쪽에 위치하던 신호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S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하는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제로 사이에 그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 이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왼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고, 지금 이 값이 가지게 되는 지금 프리퀀시도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값이 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의미로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복원하고자 하던 신호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신호가 지금 여기 안쪽에 들어와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이제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과 이제 수식에 있어서 오메가 S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 D에 해당하는 값이 6분의 저기 2는 지금 제외를 시키고요. 자, 6분의 5 오메가 S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오메가 제로 값이 가장 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자, 복구된 신호를 보게 되면, 자, C에 해당되는 신호가 프리퀀시가 더 높게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원래 목적했었던 신호의 프리퀀시보다 복원된 신호가 달라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엘리어싱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샘플링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나이키스 샘플링 시어럼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이와 같은 엘리어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어싱과 관련된 예제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진들에서 이와 같은 왜곡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왜곡 형태도 이제 디지털 사진에서 나타나는 이제 엘리어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필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가 부족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와 같은 어떤 지그재그 패턴이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뭐 엔티 알리어싱 필터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남윤호 교수님과 이제 영상 처리 과목을 배우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와 같은 엘리어싱의 패턴이 있고, 이와 같은 엘리어싱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 샘플링 프리퀀시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7.4절의 내용은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다루는데, 그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디지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디지털 시스템에서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꿔주는
이제 뭐 CD 컨버전 혹은 AD 컨버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 프로세싱을 하고 난 후의 결과물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다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바꿔주는 DC 컨버전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일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이 전체적인 이제 개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XC of T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거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CD 컨버전 혹은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 해당하는 것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에 거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지금 XD of N이라고 하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자, 디지털 신호로 바뀐 후에 지금 여기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을 거치면서 뭐 음성 변조를 한다든지 어떤 필터를 취한다든지 그와 같은 이제 신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신호를 프로세싱하게 되고요. 그 결과물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YD of N으로 나오게 되고, 자, 이 결과물을 다시 우리가 자, DAC 혹은 DC 컨버터를 통해서 지금 결과물인 YC of T라고 하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가 들어가서 입력으로 들어가서 컨티뉴어스 타임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중간 과정인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쓰는 시스템들이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뭐 이것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컨티뉴어스 타임 입력이 들어가서 컨티뉴어스 타임 출력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게 되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그 시스템들을 사용하지 않죠.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제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시스템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디지털화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게 된 주 목적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쓰여져 있는 지금 XD of N이라고 하는 것이 Continuous Time 신호의 입력, Continuous Time 신호가 이제 ADC 컨버터를 거친 후에 자, 디스크리트 타임에 들어가는 입력 신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T라는 시간을 주기로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 XD의 N이라는 신호는 XC의 NT라는 신호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YD의 N이라고 하는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출력이 나오게 되면 그 출력 역시도 자, 샘플링 타임 그 샘플링 주기 T를 T라고 정의했을 때 YC of NT라는 신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XC of T라고 하는 어떤 입력이 있습니다. 뭐 가령 뭐 마이크, 그러니까 소리의 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처리를 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 듣는다고 했을 때 자, 컨티뉴어스 타임의 입력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컨티뉴어스 타임 상에서의 입력이고요. 지금 YCOT라고 하는 것이 컨티뉴어스 타임 상에서의 출력이니까 우리가 내는 소리를 이제 스피커로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것이 YCOT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D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이제 CD 컨버전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은 자, XT라고 하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신호에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자,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로 바뀌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이제 완전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이제 완벽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좀 아래쪽에서 다루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이제 XC of T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간 T를 기준으로 해서 매 T마다 샘플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N에 대한
자, 이 n은 시간은 아니고 이제 수열입니다. 순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샘플링이 언제, 어떤 값부터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라서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xc of t라는 것을 우리가 cd 컨버전을 통해서 xd of n이라는 것으로 바꾸게 될 때, 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일단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걸 해야 되죠. 자, 샘플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샘플링을 impulse train을 곱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xc of t라고 하는 신호에 impulse train을 곱해서 xp of t라고 하는, 자, impulse train 곱해진 띄엄띄엄 존재하는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impulse train이 곱해진 위치마다 지금, 자, 값들이 이제 샘플링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p of t라고 하는 것은 discrete time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continuous time에 해당되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띄엄띄엄 존재하는 마치 이산시간 신호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산시간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컨버터를 하나 거치게 되는데, 그 컨버터가 하는 역할이, 자, 시간에 대한 정보를 지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순서에 대한 정보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이산시간 시스템에서는, 자, 별도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고 놓고 이제 나중에 복원할 때 다시 쓰는 거고요. 자, 완벽한 이산시간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이 순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t라는 입력을 주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어떤 소리를 녹음하든지 할 때 몇 킬로바이트로 샘플링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뭐 가령 16KB, 뭐 32KB, 여러분들이 이제 MP3를 보시게 되면 뭐 16, 32, 뭐 64, 뭐 90, 96, 뭐 그런 식으로 샘플링 레이트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 샘플링 레이트가 결국은 얼마의 주기마다 샘플링을 할 건지를 정하게 되는 그 시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시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넣게 되면 그 시간을 주기로 샘플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서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xd of n이라고 하는, 자, 순서만 존재하는, 자, t의 그러니까 정수가 되는 점에서만 값이 나오는 그런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xc of nt라는 신호와 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xp of 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xn으로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자, continuous time 신호에서는 지금 여기 impulse가 무한대의 값을 갖는 이런 화살표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자, discrete time에서는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점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고 그냥 순서에 대한 수열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릿 타임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가 이제 뭐 녹음이 됐을 때 거기에 뭐 에코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음의 높낮이를 뭐 바꿔준다든지, 뭐 베이스를 갖다 강조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것이 여기 디스크릿 타임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뭐 프로세싱 과정을 거친 후에 출력이 YD of N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다시 우리가 앞에서 정했었던 시간 t에 대한 정보를 다시 넣어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yc of t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ADC까지만 이제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DAC부터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XP of T와 XN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뭐 정말 왜 다른 거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림, 여기 B와 C의 그림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T equal T1이라고 하는 신호에서 이제 샘플링이 일어나는 신호와, 자, T equal ET1이라고 하는 값에서 이제 샘플링이 일어나는 신호입니다. 즉, 지금 샘플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고, 샘플링이 더 적게 일어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샘플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샘플링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듬성듬성한 샘플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그 형태는 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 간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샘플링된 그 값, 정수배에서의 값들만 나와 있는데 지금 대신에 지금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 사이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뭐 촘촘하게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샘플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요 전체적인 이 패턴이 아래쪽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샘플링이 좀 듬성성이 일어난 경우에는 지금 이 패턴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압축된 형태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PT와 그것에 대한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인 XP of J 오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XPT라고 하는 것이 XCT라고 하는 이제 Continuous Time 신호의 입력 신호에 Impulse Train을 곱해서 우리가 서메이션 하는 것입니다. 자, Impulse Train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델타 T-NT라고 하는 자, t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임펄스가 나타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 자, 델타 값이 의미 있는 값을 갖는 nt라는 점에서만 xc of t라는 신호가 이제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xp of t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xp of j 오메가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지금 여기 nt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t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t 대신에 nt가 들어갔다는 것만 차이가 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p of j 오메가 그리고 xp of t 대신에 자, xd of n 그리고 xd of exponential의 j 오메가로 바뀌어진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라진 것이 우리가 앞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에서 자, 스몰 오메가를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수열로 표현되는 이 경우에는 자, 앞으로는 이 대문자 오메가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대문자 오메가가 결국은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대문자 오메가가 결국은 스몰 오메가 t에 해당되는 값이고, 자, 뭐 따라서 오메가는 자, t분의 대문자 오메가에 해당되는 값과 같다라는 것. 자, 요 관계는 반드시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xd of 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그것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 역시 정의에 의해서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xd of exponential j 오메가가 자, 보시는 것과 같이 xd of 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자, 컨티뉴어스 타임을 매 t의 시간마다 그러니까 캐피탈 T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샘플링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것과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이것이 같은 값이죠. 그래서 지금 바꾸어 쓴 겁니다. 자, 같은 값이기 때문에 바꾸어 쓴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신호와 자, xd of exponential j 오메가의 표현과 지금 xp of j 오메가의 표현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거의 유사한데 이제 한 가지만 바꿔주면 완전히 똑같아지겠죠. 자, 지금 여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캐피탈 오메가 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마이너스 j 오메가 nt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메가를 자, 캐피탈 오메가를 스몰 오메가의 t로 정의를 한다면 지금 위에 쓰여져 있는 식과 아래 쓰여져 있는 식이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두 개의 식이 형태가 동일하고 그리고 xd of exponential j 따라서 xd of exponential j 오메가가 xp of 자, 여기 있는 이 오메가 대신에 여기 있는 t분의 오메가를 넣게 되면 자, 그 값이 같다라는 등호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는 얘는 지금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 정의된
죄송합니다. 연속 시간이 아니라 이산 시간에서, 자, 이산 시간에서 정의된 신호를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 한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연속 시간에서 정의된 신호를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 한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메가가 의미 있는 값을 갖는 구간은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의 구간에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자, t분의 오메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속 시간에서의 푸레 트랜스폼된 결과인 xp에 대한 이제 스펙트럼이 의미 있는 값을 갖는 구간은 자, 마이너스 t분의 파이부터 t분의 파이 사이의 구간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캐피탈 오메가의 값이 의미 있는 값을 갖는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라는 것은 이게 이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t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지금 이 xp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값을 갖는 구간은 마이너스 t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t분의 파이까지만 의미 있는 값을 갖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이 t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의 절반에 해당되는 값이었죠. 자, 그래서 2분의 오메가 s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값과 결국 같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랬을 때 xp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었던 이제 정의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이제 유도했었던 그 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 자, t분의 1이라고 하는 이제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지고요. 자, xc of j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s라고 하는 것이 자, 오메가 s 그러니까 지금 푸레 트랜스폼 결과의 xc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 결과를 우리가 오메가 s가 되는 점마다 오메가 s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샘플링을 한 후에 t분의 1을 곱해준 것과 같은 결과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새롭게 다루게 된 xt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자, 오메가 대신에 여기 있는 이 오메가라는 값 대신에 우리가 t분의 캐피탈 오메가 값을 대신 넣어주면 이 두 개의 식이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메가 대신에 t분의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s 대신에 오메가 s 대신에 지금 그 t분의 파이를 대신 넣어주게 되면 지금 이거 대신에는 t분의 파이를 대신 넣어준 것이고요. 넣어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식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xd라고 하는 것은 지금 2파이를 주기로 반복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었던 xt of j 오메가, exponential j 오메가, 그리고 xp of j 오메가를 비교를 위해서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그림이 추가되어 있고요. 자, xc of j 오메가라고 하는 continuous time 신호의 푸레 트랜스폼 결과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continuous time이기 때문에 이제 2파이를 주기로 주기적이지 않은 그런 스펙트럼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스펙트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xp of j 오메가라고 하는 impulse train이 곱해진 후에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가 지금 두 번째 줄에 그려져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t equal t1이라는 시점에서 이제 샘플링이 이루어진 것이고, 자,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t equal t2 그리고 t2가 이제 2배의 t1에 해당되는 이제 샘플링 주기입니다. 자, 낮은 프리퀀시로 샘플링을 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샘플링이 듬성듬성 일어난 경우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스펙트럼 상에서는 듬성듬성하게 샘플링이 된 경우가 더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자, t1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메가 s라고 하는 샘플링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샘플링 프리퀀시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이 패턴이 반복되게 되고,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t1분의 1 혹은 t분의 1의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T2라는 이제 샘플링 주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샘플링 프리퀀시 T2분의 2파이마다 지금 반복된 형태로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근데 T2 값이 지금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지금 더 촘촘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이제 변환해 준 것이 지금 보신 것처럼 맨 밑에 줄에 그려져 있는 xt of exponential j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달라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오메가 s라고 하는 점이 지금 2파이라고 하는 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t를 곱해주면, 자, 오메가 값이 스몰 오메가의 t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오메가에 대한 함수고, 여기는 캐피탈 오메가에 대한 함수니까, 지금 캐피탈 오메가에 대한 함수를 바꿔주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식에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t1, 그러니까 t 값에 해당되는 t1을 곱해주게 되면, 자, 2파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t2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값을 우리가 곱해주게 되면 캐피탈 오메가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xp라는 것을 앞에서 다루었었지만 그것이 오메가 이퀄, 그러니까 캐피탈 오메가 이퀄 오메가 t라고 하는 그 프리퀀시에 대한 이제 스케일링만 그러니까 그 눈금만 다르게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같은 형태의 신호를 다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P of J 오메가 혹은 XP에 대해서 배웠지만 결국은 우리가 XT 혹은 XT of exponential J 오메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뭐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DA 컨버터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 1시간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강의까지 하게 되면 이제 7장은 마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던 6장에 대한 내용 다루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이번 학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